최근 올라가는 정도가 2021년 그때 수준을 넘고 있다. 그리고 또 수도권 쪽으로 불길이 번지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서울 특별 시민과 중하층 국민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시멘트에다가 돈을 갖다 꼬라 박으면 그게 수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괜히 위기가 아닌데 위기팔이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러니까 정부에게 국민들에게 좀 경고도 하고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제사해결연구소 대표 맡고 있고요. 이현우 교수 경제포럼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올라가는 정도가 2021년 그때 수준을 넘고 있다. 당시 최고점에서 한때 22년 하반기에 좀 떨어졌었잖아요. 보통 서울 기준으로 한 30% 정도 내외 떨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회복하고 그 이상으로 지금 치솟고 있다. 그것도 강남에서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더 확산이 되어서 한강 벨트를 넘어서 이제 아예 좀 서울 외곽 그리고 또 수도권 쪽으로 불길이 번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민주당 학습 효과인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집값에 관련해서는 당시 한 3배 정도 이렇게 올랐어요. 서울 기준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시 또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 이유는 민주당 정권인 경우에 정부가 여러 가지 지출을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앞으로 재정 지출을 많이 하겠다든가 또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경기 부양하려고 하는 정책을 쓸 텐데 그러다 보면 또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터에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사실 정책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래도 종합부동산세도 강화하고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정부 시절에 좀 세금을 많이 낮췄어요. 그런 상태인데 최소한 원상 회복이라도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굳이 하겠다는 것이 이제 공급 대책해서 사기 신도시를 건설할 거야 아니면 250만 채 정도 추가로 건설할 거야 이렇게 유세 시절에 공약집에 나오지는 않고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게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겠냐는 거예요.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제 공급은 제대로 되지 않을 텐데 세금으로 잡지 않으면 뭘로 잡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학습 효과인데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겠네 이렇게 된 거고요. 또 이제 경기가 이제 나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도 30조 5천억 원 정도 그래서 이제 통과되면 다음 달부터 실제 돈 이제 풀려 나갈 텐데, 돈이 풀려 나가면 예외 없이 마치 지난 2020년에 그때도 이제 재정 지출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잖아요. 그렇게 풀리면서 실제 그게 결과적으로는 또 부동산으로 또 이제 주식시장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실제 지금 주식시장도 굉장히 화랑인 상태인데 또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 하는 거고, 또 네 번째는 한국은행마저도 이제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경기와 맞물려 있는 건데 근데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기준금리를 2.75%였는데 2.5%로 또 낮추었어요.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앞으로도 계속 낮출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도 한 2차례 정도 더 낮출 것 같고 내년에도 또 계속 낮추지 않겠느냐. 이러니까 결국 유동성이 재정 측면에서도 풀리고 통화 측면에서도 또 풀려 나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앞으로 집값이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히 이제 서울에서 그동안 많이 규제에 묶여있던 지역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 먼저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외곽으로 번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DSR 때문에 이제 대출 총량이 약간 줄어들어요. 근데 20-3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거기에서 한 5천만 원 대출 총액이 줄어든다고 해서 별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 그걸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4가지에서 거기 포함을 안 시켰잖아요. 굳이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약간의 효과는 있지만 그렇다면 7월 이후에는 그러면 괜찮을 거냐. 제가 볼 때 현재 상황으로 간다면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조그만 어떤 이유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비중을 크게 차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부동산 크게 보면 이제 땅이 있고 이제 집이 있잖아요. 근데 땅도 문제지만 집이 더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아파트는 주로 이제 서울 수도권이고 그것도 주로 이제 외곽에서 중국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주로 아파트를 매입하고 또 아니면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입했는데 점점 최근에 와서는 아주 서울 강남권 아니면 마용성 지역 이런 쪽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고, 실제 그 외국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인들이 절대 다수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한 6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사고 있다. 실제 그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쇼핑하는 것처럼 화장품도 사고 옷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 아파트도 그냥 쉽게 쇼핑을 해버리면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중국에 가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해요. 최소한 뭐 거기서 실제 일을 하면서 3년 이상 거주한다든가 이런 조건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사더라도 그것이 실제 나의 소유도 아니에요. 이제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관광 가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상호 비슷한 정도의 그런 정책을 같이 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아니면 뭐 캐나다 이런 데는 우리가 가서 또 쉽게 살 수가 있는데 반대로 저쪽에서도 쉽게 살 수 있다. 이건 뭐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히 더 문제고 더더군다나 이제 중국은 우리 인구로 볼 때도 한 14억 정도 되고 또 경제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전 세계가 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전력이 많이 있어요. 호주에서 그랬고 캐나다에서 그렇고 이런 나라들이 다 지금 중국인들이 아파트를 사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아주 엄격한 제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캐나다 예를 들자면 2022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예 외국인들이 집을 구매하는 것은 규제를 해버렸어요. 아예 못 사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택 중에 공공주택이 한 80%고 민영주택만 한 20%인데 공공주택은 아예 외국인이 살 수 없고 민영주택만 한 20% 있는데 그것도 이제 구매를 할 때에 취득세를 무려 60%를 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10억짜리, 우리식으로 하면 10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면 6억을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기가.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완전히 원천적으로 못 사게 하기가 힘들다면 취득세를 굉장히 높게 부과를 해야 되고 또 보유세도, 이제 재산세도 외국인들에 대해서 높게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와서 세금도 안 내는데 왜 집값이 오르고 그 지역이 살기 좋은 주거 단지가 되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인프라를 넣어서 그렇거든.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외국인들 들어가서 투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면 되겠느냐. 그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들이 투기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집값이 더 올라가서 결국 우리 미래 세대, 젊은 세대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집값이 올라가고 나중에 보니까 뭐 신문 보도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집주인이 보니까 중국인?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으로 좀 많이 갔어요. 일본도 지금 거의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일본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른다 이런 보도를 많이 봤을 텐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중국인들이 가서 거기서 실제 집을 많이 구매하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중국에서도 지금 2021년부터 제가 집값을 계속 이제 하향 안정화시키는 그 정책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돈을 넣어가지고 재산 증식할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지금 외국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 제일 만만한 게 지금 한국이에요. 가깝잖아요. 또 쉽게 와가지고 관리하기도 얼마나 좋아요. 이것을 어떻게 그냥 둘 수가 있냐는 거예요. 지난 정부 때도 정말 문제고 지금 정부 때도 이걸 정말 막지 않으면 정말 안 된다. 문재인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까지 만들면서 1가구 1주택은 괜찮고 그 이상은 중과하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한 10채하고 지금 뭐 서울 한 채하고 생각하면 집값이 비슷한데 지방에 많이 갖고 있으면 그러면은 중과를 하고 그렇지 않고 내 서울에 똘똘한 한 채 갖고 있으면 세금도 많이 부과하지 않으니까 재산세 조금만 내면 되니까 실제 재산세가 이 OECD 평균보다 굉장히 낮아요. 우리나라가 주택 가격 대비로 볼 때 미국에 비하면 낮아도 엄청나게 낮고 그냥 OECD 평균 비해서도 굉장히 낮아요. 그런 상태니까 이게 뭐 한 채만 갖고 있으면 그래도 세금을 많이 부과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보유하면서 그거 가지고 내가 재산 증식을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지방은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지방 값은 떨어지고 서울은 집값이 이제 올라가는 거고 더군다나 이게 한 채라고 하지만 사실은 일시적으로 두 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1년 안에 이 집을 팔기만 하면 1가구 1주택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3년으로 늘려놨어요 이걸. 그러니까 3년 동안 얼마나 갭투기하기가 쉬워요. 내가 한 채를 갖고 있다가 이걸 갖다가 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한 채를 또 사. 지금한테도 얼마나 좋아요. 내가 강남에 집에 한 채 있는데 보니까 옆집에 내가 하나 더 사자. 이게 앞으로 집값이 더 올라갈 거니까 2, 3년 동안 갖고 있다 그때 팔면 되지.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또 갭투기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갭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만들었다. 첫 번째는 종합부동산 세제가 총량으로, 총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1가구 1주택은 그냥 예외로 한다. 이거 겉으로 보면 언뜻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있다고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아예 1가구가 몇 채를 갖고 있든지 간에 전체 총액으로 계산해서 누진적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것도 재산세 비율을 기왕이면은 OECD 평균까지라도 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자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어떻게 서울만 집값이 올라가고 지방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서울 특별 시민과 나머지 어떻게 보면 중하층
그러한 국민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서울공화국이 되는 거고 강남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부동산 이야기만 나면 너무 걱정스러워가지고 우리 미래 세대가 왜 결혼 안 하고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늘을 나는 새나 여우가 자기 무슨 둥지가 있고 자기가 사는 동굴이 있어야지만 새끼를 낳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서 살 집이 없는데 어떻게 젊은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젊은이도 결혼 안 하고 아이를 안 낳아? 이렇게 계속 비난할 수 있어요? 전부 다 기성세대가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정말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나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평생 우리 젊은이들을 가르쳐 왔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냐는 거예요. 너무 정말 안 됐어요. 내 세대는 그래도 살만했어요. 미래의 꿈과 희망이 있었어. 지금 젊은 세대 보면 무슨 미래의 꿈과 희망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없어요. 나 같아도 내가 지금 젊은 세대면 나도 결혼 안 하고 아예 안 가질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그냥 내버려 두냐는 거야. 근데 지금 서울 집값을 전반적으로 다 올리고 있고 이것이 또 이제 수도권 전역으로도 또 올릴 수 있고 그러면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이들의 주거 사다리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아예 주거 사다리를 불태우는 게 아닌가. 지금 서울 지난해 통계로 보면 평균적인 소득 대비 방 3개짜리 아파트 가격이 한 26배라고 했어요. 뉴욕 같은 경우는 13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득 대비로 훨씬 더 비싼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비교하면 뭐 서울 강남이나 뉴욕 맨하탄이나 이제 다 국제 도시고 다 잘 사는 사람들 사니까 값이 비슷해도 돼. 사실 값이 비슷해요, 지금. 그런데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2.5배가 가까이 높아요. 그걸 소득으로 나눠줘야지. 그러니까 소득 대비 우리나라는 너무 비싸다는 거고 또 한편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아, 서울은 국제도시일 뿐만 아니라 잘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집값이 오르는 거야. 좀 젊은이들 그리고 또 그렇게 돈이 많지 않은 분들은 좀 지방에서도 살면 되지. 지방은 집값이 떨어지는데 왜 자꾸 서울로 몰려와가지고 살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니 서울에 일자리가 다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어쩔 수 없이 서울로 몰려오는 거잖아요. 일자리를 그럼 지방으로 주든지 그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지금 왔는데 서울에 와보니까 집값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살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결국은 시외곽 아니면 좀 멀리 변두리 떨어져 가서 살거나 아니면 서울에 와서 살더라도 연립주택 그것도 반지하 이런 데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젊은이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기성세대 그리고 이미 퇴직하신 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 서울에 아주 강남 요충지에 살고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미 은퇴하셨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지방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시외곽 교외로 가셔서 여유 있게 사셔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계세요. 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거기서 사시면서 1가구 1주택이니까 별로 보유세 부담이 없고 더군다나 양도세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너무 높아요. 이게 OECD 평균보다도 한 3배 이상 높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이거 막상 팔면 양도세 잔뜩 내고 그래서 새로운 집을 구하려니까 이거 너무 억울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 또 앞으로 또 집값 더 올라갈 것 같으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러니까 거기 그냥 계신 거예요. 굳이 거기 안 살아도 되는데. 물론 거기 사는 걸 더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 거기 뭐 친구도 있고 병원도 가깝고 뭐 쇼핑하기도 좋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내 나이쯤 되면 나는 서울에 사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약간 교외로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나도 서울에 살다가 얼마 전에 교외로 나갔어요. 거기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서도 사실 지금 그냥 서울로 출퇴근해요. 어렵지도 않아요.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제가 사는 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자주 이용하는 병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 서울 아산병원 30분이면 가요. 쇼핑센터도 한 15분, 20분이면 다 가는데 그 정도도 못하겠다. 거기 가니까 더 건강해서 사실 병원 갈 일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시외곽으로 좀 이동하시고 그건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대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젊은이들이 좀 중심으로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택 가격의 양극화 문제가 이게 소득에서도 문제지만 그 소득이 결국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소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좀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나이 많으신 분들 더군다나 또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게 하고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 우리를 먹여 살릴 젊은 세대는 전부 다 외곽으로 밀려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 4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그 요인 때문에 집값이 오를 거라고 사람들이 믿고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시외곽으로 계속 서울시 외곽으로도 번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잡느냐.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세금을 개편하면 돼요. 세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지난번 정부 때도 뭐 세금 가지고 집값을 잡으랬더니 못 잡았다. 그러니까 공급으로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금으로 못 잡은 것이 아니라 세금의 내용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너무 재산세는 낮추어 놓고 반대로 양도세는 너무 높여놓으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 집을 팔 수 없게 만들고 테러를 열어놓지 않고 반대로 거기에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별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산세율은 높이고 그리고 거래세율은 낮춰주면 된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낮춰주면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그렇게 똘똘한 한 채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앉아있으면서 거기에서 내가 살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새 집만 공급이 아니라 기존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도 공급이잖아요. 그 공급이 자꾸 늘어날 거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해야 될 게 뭐냐면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이제 정부에서 정책 자금 대출이라는 걸 했어요. 특히 지난번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집값이 좀 떨어질만 하니까 수요를 끌어올리려고. 내버려두면 집값이 더 많이 떨어졌을 텐데 2022년 중반 이후에 그때 막 집값이 특히 많이 떨어져 부동산 PF 문제 나고 뭐 둔촌 주공 사태 이런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둔촌 주공 일병 살리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2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특례 대출이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2023년에 푼 이름이 뭐냐면 특례 보금자리론. 그리고 2024년은 신생아 특례 대출. 그 이름은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뭐 젊은이들에게 특히 아이를 낳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싸게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할 때 실제 시중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보다도 한 1%나 1.5%포인트 낮게 해주겠다. 그 차익은 정부가 다 대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 집을 살 수 있도록 자꾸 이제 수요를 만들어 준 거죠. 그렇게 하면서 다시 집값이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 상태다 이제 새롭게 이제 정부가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돈이 더 많이 풀리기도 하고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제 달려붙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례 대출을 당장 멈추면 돼요. 특히 그때가 시작을 한 게 2022년 집값이 막 떨어질 때였잖아요. 그때 막 인플레 걱정도 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를 막 높일 때요. 한국은행도 그때 기준금리를 막 높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빌렸던 그것이 이제 원리금 갚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집값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갖고 있던 주택의 매물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 매물을 그걸 갖다 억지로 수요를 만들어가지고 걷어들이는 방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정부가 민심을 잃었다.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지금 그걸 내버려 둔다? 집값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왜 내버려둬요? 그걸 당장에 못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럼 젊은 사람은 어떻게 집 사라는 거냐? 싱가포르처럼 해라. 아예 우선적으로 분양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공공주택을 보조금을 줘요. 젊은이들 특히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아예 아이를 출산하는 사람들 그것도 1명, 2명, 3명에 따라 달라요. 이런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분양하고 또 주택 분양하는 가격을 할인해줘요.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주거든. 우리는 그게 아니야. 그냥 아예 민영주택을 갖다가 그냥 구입하도록 하고 또 이미 엄청나게 높아진 그 주택을 구입하는데 10억, 20억짜리 집을 사는데 최소한 절반 이상을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됩니까? 이게 10억이면 5억이고 20억이면 10억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하기가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대출 금리를 좀 깎아줄게. 정부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지금 계속 하고 있으면서 중산층을 위하고 서민을 위한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집값을 또 띄울 공산이 굉장히 커지고 있으니까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최근에 국토교통부 통계에 의하면 전체 주택 거래량 중에 1%는 외국인 거예요. 1%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전체 지금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한 10만 채 되고요. 한 7만 5천 채 정도는 다 서울 수도권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 강남으로 자꾸 더 몰려오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그냥 내버릴 거냐. 지금 집값이 계속 더 뜬다고 하면 더 몰려올 거 아닙니까? 중국인들이 우리보다 부자가 훨씬 많아요. 더군다나 뭐 계속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딴 데 가서 해봐야 돼. 중국인이 자꾸 한국으로 자꾸 몰려오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크게 세 가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선 당장 특례 대출만이라도 좀 하지 말아라. 그럼 우선적으로 불을 끄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는 이제 법으로 좀 하면 좋겠다. 부동산 세제를 바꾸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도록 아니면 아주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좀 해야 되겠다. OECD 국가 평균처럼만 해줘 보세요. 세제를. 싱가포르만 보면 돼요, 사실은. 거기는 하는데 여기는 못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거기가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전 세계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제일 높게 발달한 나라예요. 그런데도 하는데 주택 가지고 그거 가지고 투기하면 안 된다. 이건 삶의 터전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정치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계속 일관성 있게 유지해 왔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그동안 계속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말로는 국민을 위하고 중산층을 위하고 서민을 위한다고 했지만 내용으로 보면 계속 그분들을 힘들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걸 좀 바꿔달라. 저는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 정치인들, 기획재정부, 건설교통부
그리고 금융위원회 이분들이 사실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이분들 제발 좀 그분들이 다 여론 주도층이야. 거기 언론인도 마찬가지고 그 교수들이라든가 의사라든가 아니면 판검사라든가 그분들 어디 사나 보세요. 그분들 계속 그렇게 하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그래서 곤두박질 쳐가지고 그냥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험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둘 겁니까? 우리 젊은이들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지옥에 정말 구렁텅이로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냐는 거죠. 공급 확대를 하면 당연히 집값이 안정될 수도 있겠죠. 문제는 재임기간은 5년인데 3기 신도시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4기 신도시가 가능하겠냐는 거고 어떻게 250만 채를 지겠느냐. 그것도 더군다나 민영주택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공공주택을 많이 해야 된다. 민영주택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민영아파트는. 이것도 결국은 민간 업자들이 시행사라든가 아니면 건설사들이 택지가 어디 있어요. 재건축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나머지 다 LH 이런 데에서 분양한 거예요. 토지를 거기서 개발해가지고. 그럼 LH가 하는 게 뭐예요? 토지를 개발하면 자기들이 정말 공공주택을 많이 저렴하게 공급하면 되는데 이 땅을 자기들이 개발해가지고 비싼 값에 최고가로 경매해가지고 민간업자한테 넘기니까 일단 토지값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전부 다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뭐 서울 집값이 막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건설비가 정말 올랐습니까? 건축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땅값이 그동안 서울을 계속 높여놨는데 땅이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계속 올라가요? 정책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 거거든. 일부에서는 그래도 뭐 철근값이 올라가고 뭐 시멘트값 올라갔다. 아니 그러면 왜 지방은 왜 시멘트값하고 철근값은 거기는 안 올라가나요? 거기는 어떻게 집값이 떨어지고 왜 서울만 올라가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땅값의 문제인데 그 땅값을 누가 올렸냐? 제가 볼 때 LH가 올린 거예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LH 같은 데서 거기서 토지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다 건축해서 그걸 갖다 싸게 공급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위해서. 왜 그걸 우리가 못해요? 그리고 실제 뭐 많이 져도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세제를 바꾸는 문제, 여러 가지 정책 대출을 없애는 문제, 그리고 외국인 투자를 갖다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 없애는 문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서울에 그린벨트까지 다 풀어가 있고 막 졌어요. 집값이 그럼 떨어질 것 같아요? 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또 올라가요. 왜? 수요를 계속 띄우는 정책을 계속 쓰는데 그것도 그럼 또 지방에서 또 계속 올라오는데 외국에서도 계속 오는데 어떻게 떨어져요? 빈집이 있어도 안 떨어져요. 중국에 아직도 1억 채의 빈집이 있다는 거야. 그게 2021년이에요. 그때까지 집값은 막 계속 올랐어요. 빈집이 있어도 공급이 막 넘쳐나도 올랐어요. 거긴 재산세가 없으니까 더더군다나. 그러다가 나중에 정부가 이제 대출을 조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거든. 그러면서 중국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동산으로 몰렸던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미래 산업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설비 투자하고 거기에서 기술 투자해가지고 미국하고 패권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계속 시멘트에다가 해서 돈을 갖다 꼬라 박으면 그럼 집값이 올라서 거기 사는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수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서울과 지방 간의 집값의 양극화는 뭐 세종시나 아니면 부산하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사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특히 이 완전히 시군 지역은 그야말로 빈집이 넘쳐나고 있고 거기 노인들밖에 살지 않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다 그렇게 내버려 둘 거냐는 거예요. 서울 공화국으로 계속 살아남을 거냐. 부동산 세제만 바꾸면 된다.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그냥 세금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채가 됐든 두 채가 됐든 세 채가 됐든 그것을 갖다가 내버려 두고 총액으로 얼마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지방에도 내가 그러면 주말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굳이 뭐 서울로 올라오려고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뭐 지방에 갖고 있으면 내가 계속 손해보고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더 좋으니까 지방에 있는 집까지 팔아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국민들도 다 알아요. 다 그렇게 하자고 그래. 보유세, 재산세 높이고 거래세, 양도세 좀 낮춰줘라. 물론 일부 반대하는 분 계세요. 그분들이 제가 볼 때 집 요충지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는 그 특례대출, 여러 가지 정책대출 하지 마라. 전세대출도 문제라고 많이 이야기. 그것도 결국은 정책대출이에요. 그걸 갖다가 막 그냥 무조건적으로 막 100%다 대출해주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어떡하냐면 전세대출에 대해서 사고가 나면 다 보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 돈이 다 누구 돈이에요? 우리 국민 세금이에요, 다. 단순하게 그냥 뭐 세종시로 관공서 옮기고 뭐 국회 옮기고 그리고 또 뭐 부산으로 해수부 옮기고 그거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집값이 좀 올라갔다고 하면 그러면 그게 양극화 해소가 된 겁니까? 아니죠. 그럼 나머지 지역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경제 원리, 시장 원리로는 집값이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 근데 현재 하는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으로 봤을 때는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왜 시장 원리로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부동산이라고 뭐 특별한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럼 수요가 어떻게 될 거냐? 공급이 어떻게 될 거냐잖아요. 그 수요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사람이 들어가 사는 거니까 사람 숫자가 늘면 더 집값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똑같은 숫자라고 해도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그럼 또 집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더 큰 집, 더 좋은 집 하니까 새 집도 더 많이 찾을 거고 또 올라갈 거고 그것도 아니라면 또 사람들이 자기 돈 가지고만 사지 않으니까 이 돈을 빌리니까 이자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럼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1960년대만 해도 한 2,500만이었어요. 지금 5,100만이 넘잖아요. 한 그동안 2배 이상 늘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2022년을 크로 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것은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 정말 집을 수요하는 사람들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는데 그 인구는 매년 30만 명씩 감소하고 있어요. 전체 인구는 한 12만 명 감소하고 있는데 그게 더 빠를 거예요. 서울도 마찬가지,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구 수로 봐도 서울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집값이 더 올라간다? 지난해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가구 수는 줄어들어요. 인구도 줄어들어요. 근데 집이 줄어들었나요?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집이 아무리 늘어나도 지금 같은 수요 견인 정책을 계속 쓰면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다. 결국은 일단 인구적 요인으로 보면 집값이 올라갈 수 없다? 두 번째 소득 요인으로도 우리나라의 잠재 GDP 성장률이 70년대만 해도 두 자릿수였어요. 지금 계속 떨어져가지고 올해 2.0 밑으로 떨어졌어요. 한 1.8이라고 지금 KDI나 한국은행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매년 0.1%포인트씩 계속 감소해가지고 2030년대 중반 정도 가면 0%대로 간다고 하고 있고 2040년대 중반으로 가면 0%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우리가 잘할 때 생산성을 그래도 열심히 높여갈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다 지금 부동산 돈이 가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인데 금리 계속 떨어질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예전처럼 0.5%까지 기준금리 안 떨어진다니까요. 아니 다른 나라가 안 떨어지는데 우리만 주구장창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지금 연준은 기준금리 계속 못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트럼프발 관세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면서 경기가 좀 나빠져도 쉽게 낮출 수 없다.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지금 못 낮추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우리만 계속 주구장창 낮출 수가 있을까? 그것도 아니다. 결국 수요 쪽에서는 계속 가능하다. 공급 쪽 생각해보면 공급을 생각해보면 신축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줄었겠어요? 부동산 건설 업체들이 아니 시행사들이 볼 때 앞으로 경기가 좋을 것 같지도 않으니까 사실 못 진 거잖아요. 안 진 거잖아요. 그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빚내서라도 더 짓지. 안 좋을 건데 그런 건데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기존 주택의 공급이잖아요. 매물. 그것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한 9만 채 있어서 서울만 해도. 그게 최근에 지금 서울 집값이 올라가면서 그게 확 줄어들어 거의 지금 막 9만 채가 아니라 한 6, 7만 채로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시장에서 볼 때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경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걸 끌어올리려고 해서 정책 대출을 막 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30년 만기를 갖다가 40년 만기, 50년 만기 막 만들어주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세금을 갖다가 계속 또 낮춰주고 계속 그런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 정책 요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다. 그러니까 저는 경제학자로서 이제 경제적 요인, 시장적 요인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집값은 하향 안정화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정책 요인은 이건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거고 어쩌면 국민들이 이것을 좀 알아가지고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마라. 좀 정치인들에게 정부에게 좀 압력을 넣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신문들에서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그렇고 서울 집값이 막 불길이 막 엄청 막 번진다.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 큰일 나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더 덤비는 식으로 도리어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방송만 하고 있거든. 이게 괜히 위기가 아닌데 위기라고 이렇게 막 위기팔이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러니까 그 상태를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하고 그래서 정부에게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좀 경고도 하고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